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카메라에 포착된 마이애미 외계인은 미국 뉴스, 유튜브 등을 연일 도배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마이애미 쇼핑 이상한 비행물체들이 포착되어 의원마저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미국 사람들의 불안은 완전 극에 달해버린다. 결국 우주 어딘가에 무슨 그림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의 우주를 담는 강범진이라고 합니다. UFO와 외계인을 만난 한국인이 있습니다. 25년 베테랑 독일 천문학자도 미국의 나사 우주국에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15세 천재 소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낙후된 동양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회했습니다. 25년간 유럽 우주국 최고 천문학자로 살아온 제가 왜 한국의 소년을 만나러 이 먼 길을 왔단 말입니까? 박사학위, 세계의 블랙홀 연구로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저 하일리히 베르크만이. 선생님, 차 준비됐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그 소년, 정말 15살 맞습니까? 제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장민우 학생은 올해 15살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명 과장된 소문일 겁니다. 아니면 교묘한 사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15살 아이가 세계 최고 천문학자들도 예측 못하는 우주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겁니까? 차가 경기도 성남시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곳에 특별한 아이가 산다고.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베르크만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 저를 잠시 당황시켰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 벽면 전체가 우주 그림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쌍극성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구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은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블랙홀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교하게, 마치 직접 본 듯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구조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도 완전히 관측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평범해 보이는 얼굴. 그가 장민우였습니다. 와, 드디어 만나 뵙네요, 하일리 박사님.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논문 다 읽었어요. 특히 양자 중력과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에 관한 이론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5살 아이가 제 최신 논문을 읽었다고요? 그것도 양자 물리학의 가장 복잡한 주제를. 농담하는 거지. 너 정말 내 논문을 이해했다고?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박사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11페이지 공식에서 왜 시공간 곡률 변수를 상수로 처리하셨나요? 블랙홀 주변에서는 변화하잖아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동료 중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던 오류를 이 소년이 발견했다고요? 우리 앉아서 이야기할까? 겨우 이 말을 짜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전통차를 내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민우의 능력을 처음 알게 된 건 5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태양계 행성들의 정확한 배열이었어요. 심지어 해왕성 주변의 작은 위성들까지 정확히 그려놓았더군요.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책에서 봤겠죠? 그 당시엔 천문학 책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민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퇴근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그림은 그날 밤의 정확한 행성 위치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천문대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아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처음엔 저희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우주를 보는 아이의 아버지라니요. 그때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제 작업실 보여드릴게요. 민우의 작업실은 작은 방이었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백 개의 우주 그림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전통 붓과 물감, 그리고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한국 전통 악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대금이었습니다. 이건 다 내가 그린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전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작품이에요. 저는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초기 그림은 아이다운 서툰 면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성운의 구조, 별의 탄생 과정, 블랙홀의 형성. 모두 과학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도 모르게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제 귀에 꽂혔습니다. 마치 우주 배경 복사의 진동수와 비슷했습니다. 민우가 붓을 들자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마치 중력이 약간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붓끝이 한지에 닿는 순간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붓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민우의 손은 초인적인 정확도로 뭔가를 그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 관측한 블랙홀 주변의 물질 흐름을 완벽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발견까지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이 관측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어. 민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전 그냥 보이는 걸 그렸을 뿐이에요. 보인다고? 내가 우주를 직접 본다는 말이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게는 우주가 보여요. 마치 TV 화면처럼요. 하지만 더 선명하고 3차원적이고 때로는 시간을 넘나들기도 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네, 전 실제로 보고 그리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저는 갑자기 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 좌표를 알아? 적경 16시 42분, 적위 마이너스 39도 20분.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켄타우루스 자리 방향의 중간 질량 블랙홀이죠. 주변에 특이한 가스 구름이 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달 전 발견한 새로운 블랙홀이었습니다. 아직 논문도 발표되지 않은 천체였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박사님. 처음엔 다들 그렇게 반응하세요. 야, 민우야. 피파 한 판 더 할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우의 친구로 보이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우야. 미안, 지금은 좀. 민우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미안. 손님 계신 줄 몰랐어.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전에 민우와 약속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게임하러 왔어요. 민우 게임 진짜 잘하거든요. 전교 1등이에요.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우주를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이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요? 그것도 전교에서 제일 잘한다고. 민우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취미예요.
그럼 난 갈게. 나중에 또 올게. 진우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 능력에 대해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제가 그림 잘 그린다는 것만 알아요. 사실 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무도 몰라요. 왜 숨기는 거지? 민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한때는 제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때 TV에 몇 번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괴물 취급했어요. 외계인이라고 놀리기도 했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다니. 그래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기로 했어요. 민우가 계속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이사까지 오셨어요. 저는 갑자기 제가 너무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질문을 퍼붓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마치 연구 대상처럼 대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우야. 내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박사님. 이해해요. 과학자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그 순간 민우가 갑자기 몸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이 무언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제게 뭔가 들려요. 우주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 우주에는 소리가 없어. 진공 상태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듣는 건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진동, 파동,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대금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민우가 대금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저는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묘했습니다. 마치 우주 배경 복사의 진동 주파수와 비슷했지만 더 깊고 더 강했습니다. 대금 소리가 점점 커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민우가 그린 그림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먹에 형광 물질이라도 섞은 것처럼요. 하지만 곧 그 빛은 강해졌고 그림에서 실제로 빛이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제가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림에서 빛이?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 속 블랙홀이 실제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원 그림 안에서 3차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스와 먼지가 소용돌이치고 사건 지평선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림에 다가갔습니다. 이건 환각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트릭? 하지만 제 과학자로서의 직감은 이것이 실제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대금 소리가 절정에 이르자 그림에서 빗줄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방 안에 퍼져 마치 홀로그램처럼 3차원 우주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주변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은하가 회전하고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민우가 마지막 음을 불자 모든 빛이 서서히 그림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림은 여전히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금은 우주와 교감하는 도구예요.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무속인이자 대금 명인이셨거든요. 무속인이라고? 네, 한국의 전통 무속인이요. 서양에서는 샤먼이라고 부르죠. 할아버지께서는 소리가 우주의 진동과 공명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 특별한 대금을 물려주셨죠. 저는 대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나무 악기였습니다. 이 대금, 특별한 게 뭐지? 400년 된 대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 혼을 불어넣으셨대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신, 미심쩍은 동양 철학,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난 현상은 제 과학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민우의 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됐죠.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로 우주를 관찰하고 기록해요. 하지만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볼 수 있어요. 미래라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완전한 미래는 아니에요. 우주에는 이미 패턴이 있거든요. 마치 음악의 화성 진행처럼요. 한 화음이 다음 화음을 암시하듯 우주의 패턴도 미래의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양자역학에서의 확률 패턴, 카오스 이론에서의 초기 조건 민감성. 그럼 지금 들은 소리는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느끼는 거니? 민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소리였어요. 우주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위험? 민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저녁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엄청 배고파졌어요. 그 갑작스러운 전환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는 여전히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 먹자. 한국 음식은 어떤 맛이지? 매운 건 많아. 저녁 식탁에 앉아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이 가득한 식탁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나는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민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과 예술, 동양과 서양, 그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민우는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비단천을 펼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위험의 정체요. 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어요. 3일 후 태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가 말한 대로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유럽 우주관측소에 연락해 특정 좌표를 관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제 직위 덕분에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우가 정확히 예측한 위치에서 새로운 펄사가 발견되었고 그가 지목한 별은 초신성이 되어 폭발한 흔적이 관측되었습니다. 저는 제 호텔방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알던 우주, 제가 믿던 과학,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미래의 천문 현상을 알 수 있는 거죠? 민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별의 탄생과 죽음은 이미 정해진 패턴을 따릅니다. 저는 그저 그 패턴을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패턴이요? 네. 마치 음악의 화성 진행처럼요. 한 화음이 다음 화음을 암시하듯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붓은 그 연결을 그리고 제 대금은 그 연결을 소리로 만들 뿐입니다. 민우의 설명은 이상하게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양자물리학의 얽힘 이론과 비국소성을 떠올렸습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연결성. 동양 철학이 수천 년 전부터 주장해온 것을 서구 물리학이 이제야 발견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빛을 내고 움직이고 심지어 현실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까?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대금을 배울 때 할아버지께서는 진정한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 그림과 소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림 속 우주와 실제 우주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불가능한 일이 당신 눈앞에서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야, 내 재능을 좀 더 연구해도 될까? 물론, 너와 가족의 동의하에 말이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지? 제 그림과 음악을 실험실에 가두지 마세요. 이건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껴야 할 무언가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구 과학의 환원주의적 접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부분으로 나누고 분석하는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하마. 나도 너와 함께 배우고 싶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민우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장비 대신 제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민우의 조건을 존중한 것이죠. 민우의 방에는 오래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림은 분명 천문학적 기록이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천문서의 사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별을 단순한 천체가 아닌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인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죠. 저는 유럽의 점성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더 철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천문학은 매우 발달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천문대인 첨성대는 7세기에 지어졌고 조선시대의 천문 기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민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전통 악기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가도 되냐고 물었고 민우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전통음악학교는 서울 북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옥이 즐비한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대적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이 전통 마을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우의 스승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데려왔구나. 스승님, 이분은 하일리 베르크만 박사님입니다. 유럽에서 오신 천문학자세요. 김 선생님은 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군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을 함께 하시지요. 수업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악보도 이론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김 선생님은 민우에게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하늘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들어보거라. 민우는 20분 동안 정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전날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낮고 때로는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너도 느꼈구나. 오늘 밤 하늘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저를 근처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기서 무언가 보일 겁니다.
민우가 북쪽 하늘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북극성 근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초신성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감마선 폭발의 잔향이었을 겁니다. 제 손에 든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실제 천문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대금을 불 때 제 호흡과 우주의 호흡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저는 우주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과학적 용어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감각적, 천문학 지각, 양자 얽힘을 통한 우주정보 접근. 모든 설명이 억지스럽게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간단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국 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우의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전통차, 민우의 아버지와 나누는 철학적 대화, 그리고 민우와 함께하는 천문 관찰.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를 그저 현대기술이 발달한 아시아의 작은 국가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로 여겼죠. 그러나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민우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 유산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물관 안에는 놀라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14세기에 만들어진 천문도, 각종 천문 관측 기구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경루라는 물시계였습니다. 이건 15세기에 만들어진 자동 물시계입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인형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정교한 기계공학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매우 발달했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거북선이라는 철갑선, 치국이라는 강수량 측정 장치. 우리 조상들은 실용적인 과학을 중시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가족은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독특한 향신료와 발효 음식의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음과 양, 오세고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식사 중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내 재능은 언제 처음 나타났니?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밤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별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실제 능력임을 알게 되었나요? 민우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7살 때 그가 그린 그림의 태양 흑점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바로 알아봤죠. 그 후로 민우의 모든 천문 그림을 기록해왔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민우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연구 대상이나 전시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재능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길 바랐죠. 그들의 말에서 저는 깊은 부모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서구에서라면 아마 민우는 일찍이 천재로 분류되어 각종 연구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물었습니다. 방금
방금 들었어요. 뭔가 불길한 소리를. 민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붓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그려낸 그림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둡고 불길한 색조, 격렬한 붓질, 그리고 중앙에는 검붉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불기 시작한 멜로디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칠고 불협화음이 가득했으며 마치 경고하는 듯한 음색이었습니다. 그림이 민우의 대금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 불길한 붉은 기운이 그림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연주를 멈추자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위험합니다. 태양이 위험합니다. 태양이 어떻다는 거니?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3일 후 태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평소의 태양 폭발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지구의 자기장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폭발이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간 민우의 예측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확실한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 중 가장 큰 경고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펴고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양 관측 데이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양 활동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양 활동 주기상 비교적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동료들은 제 요청을 의아해했습니다. 베르크만, 무슨 일이지? 태양 물리학은 당신 전공도 아닌데.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직감이야. 특정 지점을 면밀히 관찰해 줄 수 있겠나? 민우가 그림에 표시한 태양 표면의 특정 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일단 관측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지목한 지점에서 미세한 자기장 변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평소라면 주목받지 못했을 변화였습니다. 저녁에 두 번째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변동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양 물리학자들도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크만, 어떻게 알았지? 이 지점은 우리가 주시하던 곳도 아니었는데. 저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최근 논문에서 힌트를 얻었네. 셋째 날 아침, 모든 태양 관측소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민우가 정확히 지목한 지점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태양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기장 에너지가 급격히 축적되고 있었고 폭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사, ESA,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폭발은 지구 위성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전력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거대한 비단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크기는 거의 벽 하나를 채울 만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과학자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태양 폭발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은 지구의 통신 시스템과 전력망을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천문학 커뮤니티는 이 갑작스러운 태양 활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규모의 폭발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르크만, 자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걸 예측했지? 우리 모델로는 이런 폭발을 4일 전에 감지하는 건 불가능했어.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한국 소년이 붓과 대금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대신 저는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대책이네. 민우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민우는 가족과 저를 데리고 한강 근처의 넓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평평한 잔디밭이 있었고 하늘이 잘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님은 거대한 비단천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놀라운 정교함으로 태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심부의 검붉은 소용돌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제가 대금을 불 때 그림의 특정 지점을 손으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지만 난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데.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박사님의 과학적 지식입니다. 제가 신호하면 이 지점을 손으로 누르세요. 민우는 대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강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은 그림 주변에 앉아 일종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대금 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빛이 그림 밖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마치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림의 중앙 부분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에너지가 제 손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기 충격 같았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민우의 연주는 절정에 이르렀고 갑자기 그림에서 강렬한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레이저 빔 같았지만 에너지원은 분명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몇 초 후 저는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료들로부터의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믿을 수 없네. 태양의 자기장이 갑자기 안정화되고 있어. 축적되던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주와 대화했을 뿐입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태양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태양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태양 폭발이 준비되었다가 갑자기 안정화되는 전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A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민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 능력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싶어. 이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지구를 구했어.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우주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능력은 통제하거나 이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와의 대화이고 그 대화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의 지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15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돌아가셔서 과학자들에게 다른 관점을 알려주세요. 우주는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의 집합이 아닙니다. 우주는 살아있고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동서양 과학의 통합을 위하여였습니다. 그 이메일은 나중에 ESA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민우와 함께 밤하늘을 관찰하고
그의 대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주의 신비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동양의 지혜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SA로 돌아간 지 3개월 후 저는 민우에게서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시간 있으세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그렸어요. 영상 통화를 걸자 민우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새 그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타원형 물체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UFO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UFO라기보다는 방문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보였어? 사실 태양 폭발 사건 이후부터요.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누구?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 제가 대금으로 태양과 교감했을 때 그 소리는 우주 너머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봐왔어요. 하지만 인류가 스스로 재앙을 막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대요. 너와 의사소통을 했다고? 어떻게? 민우는 자신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제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 타원형 물체 주변에 이상한 문양들이 있었습니다. 문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학적 방정식 같기도 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민우야. 정부에 알려야 할지도.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아요. 무슨 도움? 인류의 다음 단계요. 우리가 우주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천문학자로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었지만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음 달에 한국에 갈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리고 그들이 또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알려줘.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박사님. 아, 그리고 그들이 박사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동양의 지혜를 받아들였는지 궁금해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별빛을 부르는 소년이 단순히 우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이제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증거와 검증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민우를 만난 후 저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이 거대한 우주선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닌 한국 소년의 붓과 대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진정한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초문명 간 소통의 가능성 예술과 음악을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별빛을 부르는 소년, 장민우. 그의 붓과 대금은 우주와 대화하는 도구이자 인류에게 새로운 지혜를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 속에 숨겨진 우주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